태국이 중국 정부의 방해를 무릅쓰고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태국 총리가 직접 나서서 한국 무기 수입 결정을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단순히 무기 거래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니며 태국이 현재 직면한 상황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태국은 지리적,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다양한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태국 정부는 자국의 방위력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 무기 도입을 서두르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시스템은 그 기술적 우수성과 신뢰성으로 인해 국제 무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태국은 이러한 고급 무기 시스템을 통해 국방력을 현대화하고 지역 안보 환경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방해 속에서도 태국 총리가 직접 나서 한국 무기의 수입을 결정한 것은 이러한 무기들이 태국의 방위 및 안보 전략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결정은 태국이 자국의 안보를 우선시하고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국제 군사 및 안보 동맹의 변화하는 풍경 속에서 태국이 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전략적 움직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무기입니다. 프라윕 짜노차 국방장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국 총리이자 국방장관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그는 한국 무기 수입 결정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현재 태국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이며 이를 공급하는 한국은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 지켜 세우며 그는 조만간 구체적인 조율 내용 협상을 위해 한국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군사정보 전문 사이트 제인스와 인도네시아 방산 매체 에어스페이스 리뷰는 이러한 내용을 보도하며 태국이 한국 무기를 전격적으로 수입한 사실을 자세히 알렸는데요. 태국이 수입한 무기는 바로 한국형 GPS 유도폭탄이었습니다. 태국 공군 RTAF도 LIG넥스1이 생산하는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B의 최신 고객이자 두 번째 고객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가 KGB를 수입한 이래로 태국이 수입을 전격적으로 진행한 것이죠. KGB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독자 개발된 한국의 무기로 재래식 폭탄 MK82에 중거리 GPS 유도 키트 장치를 장착한 물건입니다. KGB를 이용하면 엄폐물에 숨어있는 적도 GPS를 이용해 탐지, 효율적으로 적을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말로 스마트 폭탄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최대 사거리는 약 100km에 해당합니다. 사실 이번 사업은 일찍이 이야기가 나왔으나 도입에는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과거 태국이 한국 T-50 고등훈련기를 구매했을 당시 태국 공군은 T-50 성능 개량 사업은 물론이고 2차 호위함 사업 그리고 KGB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주변 국가인 중국이 계속해서 군비를 늘려가고 있고 최신형 전투기를 계속 개발하는 등 주변국을 위협하는 마당에 태국도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한국 T-50을 고른 것은 태국이 가진 한국 무기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일찍이 태국은 대구급 기반의 3650톤 급 호위함을 5200억에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요. 이 호위함의 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전 국왕 라마 9세의 이름을 따 푸미폰 아두냐데지라고 부를 정도로 한국이 제공한 무기에 기뻐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위력과 수준이 태국이 보유했던 수준에 비해 압도적으로 강력했기 때문이죠. 동남아시아에서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하고자 했던 태국의 입맛에 딱 맞는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T-50 고등훈련기 수입도 한국 무기의 뛰어난 성능 때문에 태국 정부가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고 대구함에 이어 T-50까지 확실한 성능을 보여주면서 태국인들 마음속에서는 한국이 최고의 군사 파트너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사실이 바로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GSOMIA인데요. 군사 동맹국끼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지소미아는 상대 국가를 신뢰하지 않으면 체결하기 어렵습니다. 일찍이 태국 정부와 지소미아 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태국 정부는 한국의 요청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가 방산 무기의 성능을 보고 깜짝 놀란 나머지 지소미아에 응한 것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GB 사업은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해 신뢰를 가진 태국이지만 정치적인 차원에서 중국의 압박이 큰 방해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중국 무기 수입을 강요하며 태국 정부는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하죠. 정치적인 고려까지 생각해 미뤄두던 KGB 사업은 그러나 어떤 계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태국에서
점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이슬람 무장단체의 독립과 테러 활동이 그것입니다. 식민지 지배를 당한 적이 없고 대표적인 불교 국가로 알려진 태국. 이 국가 남부에 위치한 나라티와 지역은 다른 태국 지역과 달리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슬람교를 믿는 이들입니다. 종족도 타이 민족과 다르게 무슬림 소수민족인 말레이족으로 이들은 오래전부터 태국 중앙정부의 통치에 반발, 남부 나라티와 지역을 중심으로 독립국 건설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무장단체가 만들어졌죠. 이슬람 반군 집단은 처음에는 태국 정부에게 큰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타이 민족들은 불교를 믿으며 사는 이들이었고 소수의 이슬람 단체는 쉽게 제압이 가능한 수준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발흥과 이슬람 세계로부터 흘러들어온 무기는 무장 반군을 태국 정부의 골칫거리로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들은 테러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며 중앙정부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태국인들을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들은 점점 숫자가 늘어나면서 중앙정부 소속 군대가 출동할 정도로 반군은 성장했죠. 그리고 올해 8월 태국 남부 주요 지역에서 하룻밤 사이 20곳에 달하는 폭탄 테러와 방화가 일어났습니다. 현지 언론인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빠따니, 나라티왓, 얄라 등 태국 남부 주요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편의점과 주유소 등 주요 시설에서 발생한 이 테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재산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태국 경찰의 조사 결과 이슬람 반군 세력들이 주요 지역에 폭탄을 미리 설치해 발생한 일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얄라주에 위치한 편의점에서는 무장 반군 세력이 마스크를 쓰고 카운터에 검정 가방을 씹는 일도 있었죠. CCTV를 통해 녹화된 이들 반군 세력은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더 이상 내버려 두면 태국 국왕의 통치에 지장이 생기고 태국 남부 지역이 독립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에 태국은 본격적으로 군사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태국 남부 지형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게릴라전을 펼치던 베트남인들처럼 태국 남부 지형을 이용해 이들 반군 세력은 태국 정부를 피해 행전을 이어가는데요. 이를 잡기 위해선 정밀한 타격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한국 무기인 KGB를 태국 정부가 급하게 요청한 것이죠. 지하로 숨거나 비밀 기지에서 나오지 않는 이들을 잡기 위해 한국의 무기가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태국과 한국의 무기 수출입과 관련 이를 불편하게 여겼던 중국은 태국의 한국 무기 수입을 견제하기에 이릅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중국 편을 확보하기 위해 공을 들였던 중국 입장에선 태국에게 압력을 가해 자국 무기 구입을 요구했죠. 중국은 자국이 개발한 텔레이 티안레이 500을 태국에게 제안하며 태국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텔레이는 중국어로 천둥이라는 뜻으로 이 폭탄의 경우 글라이더처럼 하늘을 날 수 있고 정밀 유도 장치를 달았습니다. 중국산 폭탄이 한국보다 더 우월하다고 강조한 것이죠. 그러나 태국에서는 이 텔레이 500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거짓, 스펙 부풀리기에 지쳤고 기대했던 파괴력을 텔레이 500은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직접 타격이 가능한 한국의 KGB와 다르게 텔레이 500의 경우 수류탄 크기의 자탄 수백 개를 상공해서 흘뿌려 지상을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적 공군 기지 활주로를 망가뜨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중국이 제시한 무기는 어찌 보면 작은 폭탄을 실어 나르는 운반기에 가까운 형태와 더 흡사합니다. 태국 정부는 강력한 화력을 원했던 입장이기에 이런 재원은 만족할 수 없었죠. 이미 한 차례 태국은 중국이 생산한 이안급 잠수함으로 뜨거운 화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진작 인계받아 실전 배치되어야 할 잠수함은 엔진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죠. 독일산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었지만 유럽연합의 중국 무기 수출 금지 제약으로 인해 위안급 잠수함 인계가 불가능해지자 중국은 태국에게 자국산 엔진을 제안합니다. MWN620 엔진이 바로 그 정체였죠. 그러나 안전성 문제에서 이미 결격 판정을 받았기에 태국은 MWN620 엔진을 거부했고 중국은 위안급 잠수함 수출을 위해 어떻게든 자국산 엔진을 넣어 수출하겠다며 태국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의 요청을 태국은 거부할 수밖에 없었죠.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태국을 상대로 자국 무기의 수입에 대해 태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지만 태국 정부는 즉각 중국 정부의 답변을 반박했죠. 너도 나도 한국 무기를 수입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쌓고 있는 대한민국, 중국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태국의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올해는 우리가 소총을 자체 생산한 지 딱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후 필리핀에 M16 탄환을 판매했고
방산 수출이 시작된 지도 48년이 됐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한국 방산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황금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폴란드에 124억 달러 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는데 한 해 20터부터 30억 달러 수준이던 전체 방산 수출액은 173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세계 방산 수출 순위도 8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폴란드 무기 수출은 올해 220억 달러 이상의 2차분 계약이 예정돼 있었지만 연내 계약 체결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금융 조달뿐 아니라 폴란드 정권 교체가 커다란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현재 법과정의당이 이끄는 중인데 지난해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구매하면서 특별 기금을 사용했습니다. 지난달 총선에서 승리한 야권연합은 이를 과도한 지출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올해 국방비 약 30조 원과 비교해 계약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폴란드와 K-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무 등의 기본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대로템 등이 총 17조 원 규모 1차 무기 공급 실행 계약을 맺었고 올해 상반기 예정돼 있던 2차 계약 규모는 30조 원 이상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구성되면 진행 중인 무기 협상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과거 정권이 교체됐을 때 기존 무기 계약을 취소한 전력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돼 있어 전 정권이 주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총선에서 승리한 법과정의당은 이듬해 유럽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로부터 35억 달러의 군용 헬리콥터 50대를 사기로 한 계약을 파기해 에어버스 지분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 독일 등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야권 연합을 이끈 투스크 전 총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나토의 동쪽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일부 야당은 비용 지출이 큰 국방 정책을 감사하겠다고 공언 중입니다. 외신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차기 폴란드 정부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 계약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문제라면서 만약 무기 계약 협상이 어려워지면 국방 분야를 넘어 양국 관계에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도 이미 예상했던 상황이라 준비하고 있다면서 미국이나 독일이 당장 폴란드 무기 수요를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새로 교체된 폴란드 정부와 잘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총선에서 집권당인 법과정의당은 34%를 득표해 제1당이 됐지만 과반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대신 연립 정부 구성을 결의한 시민연합 등이 득표율 53.7%를 확보해 8년 만에 정권을 교체하게 됐습니다. 법과정의당은 권위주의를 강화하면서 유럽연합과 분쟁을 벌여왔습니다. 반면 EU 정상회의 상임위장을 지낸 투스크가 이끄는 야권연합은 친 EU 노선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시민연합 당대표는 벌써부터 한국 무기 수입에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전투기인 FA-50을 구입하는 것은 기술 매개 변수와 작전 능력의 심각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승무원 훈련에 대한 우려도 지적했습니다. 폴란드는 M346 기반으로 한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여러 기관의 수년간의 노력, 막대한 재정 지출을 통해 만들어졌는데 한국 전투기 구매는 이런 훈련 시스템에도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기존 플랫폼은 F-16 및 유로파이터 타이푼 조종사 훈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마리우시 장관은 한국에서 8명의 조종사가 FA-50JF 전투기 훈련을 받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20명 이상이 한국에서 훈련을 받을 예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FA-50의 작전 능력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FA-50은 세계 최고 수준의 스텔스 전투기 F-21을 격추시켜 공중전 능력을 입증했다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이는 필리핀 공군이 FA-50으로 F-21을 격추한 사실을 언급한 것입니다. 야당의 의구심에도 최근 FA-50 인도는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소셜미디어에 910호기를 받았다는 내용을 알렸습니다. 올 연말까지 수출용 FA-50제 F-12기가 납품될 예정이고 나머지 36기는 성능을 개량해 2025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한국은 폴란드와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며 인도를 진행해왔고 막상 폴란드에 도착한 무기의 성능 또한 잡을 곳이 없을 정도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 야당의 태도도 무조건 반대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시에모니아크 하원의원은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동맹국들이 폴란드를 예측할 수 없는 국가로 보기를 원치 않아 어떤 군비 계약도 취소하지 않을
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전 정권의 책임자들은 투명성이 부족하고 야당과의 소통도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고 현재 세계 야당 연합의 유력한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입니다. 현대로템과 체결한 K2전차 구매 계약의 구속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어떻게 구매 계약을 이행할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에모니아크 의원은 군대 양성 계획도 비판했습니다. 현 정부가 계획한 30만 명 규모의 군대 양성 계획은 비현실적이며 인구 통계학적, 노동시장 상황에 맞춰 22만 명 규모의 15만 명의 전문 병력을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폴란드의 군사 인력은 18만 6천 명 정도입니다. 이 같은 발언에 마리우시 장관은 군 규모를 축소하려는 의도라며 이는 곧 폴란드 안보 저하를 의미한다고 반박하는 중입니다. 한편 나토 여론조사에 따르면 폴란드인 80%는 국방비 지출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올해 국방비 지출을 GDP의 3.9%로 늘렸습니다. 지난해 국방비는 2.4%에 그쳤는데 1년 사이 1.5%가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앞다퉈 국방 예산을 증액하는 추세입니다. 러우 전쟁뿐 아니라 중국의 대만 위협, 미중 갈등,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터져 안보 이슈가 어느 때보다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유럽 재래 식무기 감축 조약에서 공식 탈퇴했다고 밝히며 나토의 확장 정책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이 일에는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비준도 취소하며 소련 시절인 1990년 이후 처음으로 핵실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런 상황에 프랑스는 향후 7년간 국방 예산을 과거 7년 대비 36% 증가한 4천억 유로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나토 국가들도 자주 국방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무기 원조를 위해 국방 예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책정한 무기 획득 예산은 올해 6,800억 달러로 2년 전 대비 24% 증가했고 향후에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방산업계는 30여 년 만에 빅뱅의 시대를 맞게 됐다. 고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차 강국 독일 라인메탈은 그동안 공장을 놀리고 있다가 뒤늦게 재가동을 위한 설비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한국에게도 기회인데 꾸준히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갖춰왔기에 가장 높은 수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상화력 등 주요 무기에서 경쟁력을 갖춰 수출이 크게 늘고 있으며 해군, 공군용 무기도 중진국을 넘어 선진국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주요 무기체계 70여 종 가운데 30여 종은 미국의 90%까지 따라잡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방산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막대합니다. 국방력은 그 나라 기술력의 총합으로 표현되는데 한국이 방산 4강에 진입할 경우 고용 효과는 현재 3만 5천 명에서 6만 8천 명으로 약 2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새 정권도 금융 문제만 조달된다면 한국과 계약을 이행하고 싶어하는 모습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무기를 1, 2차에 나눠 구입하기로 하면서 80% 수준의 금융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면 1차 12조 원, 2차 때 24조 원 등 약 36조 원의 신용공여가 필요합니다. 현재 국제방산거래관행을 보면 폴란드의 요구가 무리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현재 무기 거래에서 미국 정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선진국은 구매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파이낸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라팔 전투기도 실전 배치 후 수출이 신통치 않아 저주받은 전투기라는 오명을 썼는데 그 후 적극적인 파이낸싱 정책을 도입해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2021년 이집트의 라팔 30대를 5조 3천억 원에 판매하면서 대금의 85%를 장기 대출해 주기도 했습니다. 스웨덴도 브라질의 사브, 그리펜 전투기 36대를 수출하면서 총 50억 달러의 파이낸싱을 지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개발도상국의 무기를 판매하면서 차관급 저금리로 통상 25년 장기 대출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방산은 모든 수요처가 국가로 한정된 특수성을 안고 있습니다. 거래 규모가 워낙 커 국제 계약 시 반대, 급부를 명문화하는 것도 일반적입니다. 기술이전, 군사훈련, 현지 생산 등 절충교역이 그것입니다. 폴란드와의 계약에도 기술이전과 현지 생산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수은의 수출금융 한도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정 대출자에 대해 자기 자본 15조 원의 40%인 6조 원 이상을 대출할 수 없는데 1차 사업에서 5조 원가량을 제공해 대부분 소진한 상태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금을 최대 35조 원으로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을 여야 모두 발의했으나 국회 일정상 연내 통과가 불투명합니다. 이런 상황에 폴란드
총선에서 친유럽 성향의 야당연합이 승리하자 유럽 국가들은 적극적인 파이낸싱을 앞세워 한국 수출 물량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은 폴란드 국방 현대화를 위해 해외 군사금융 지원 방식으로 20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국은 무상자금이나 대출을 이용해 각국 수요에 맞는 미국산 무기를 사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영국은 폴란드와 6조 1천억 원 상당의 차세대 방공체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한국도 다양한 해결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와 방산업체들은 시중은행과 금융지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6일 국방부는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과 만나 폴란드 자금 대출 관련 각사의 대출 여력과 적정 금리 등 세부적인 조건에 관해 논의를 했습니다. 현재는 각 금융기관들이 동일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대출해주는 신디케이트론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해당 뉴스가 퍼지자 폴란드 언론들도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은행들이 막대한 대출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는 폴란드가 탱크와 전투기 구매를 위해 조달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면서도 적정 한도와 금리를 찾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시중은행 대출을 이용할 경우 7부터 8% 수준의 고금리 부담을 안게 되지만 이를 무역보험공사가 2차로 보증해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대출을 하더라도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중입니다. 폴란드의 국가신용등급은 S&P 기준 A로 우리나라 AA에 비해 4단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지금까지 체결한 무기거래 대금에 있어서는 인니처럼 납부를 하지 않은 적이 없어 신뢰도는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차기 정부 또한 한국과의 기존 약속은 무조건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은 최선의 방법으로 해법을 찾아 무기 수출을 늘려가길 바랍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의 패트리어트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것도 우크라이나 외교부에서 나온 말이라는데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고 한국에서는 이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를 비롯 유럽도 놀랄만한 폭탄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27일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군사 지원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탄약 재고 부족에 대한 국내 매체의 질문에 패트리엇 미사일이 인명살상용이 아니라면서 이 자리를 빌려 한국 정부가 패트리엇을 제공하고 그를 위한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패트리엇은 우리에게 떨어지는 치명적인 탄도미사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매우 인도주의적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은 최근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미 패트리어트에 요격되었기 때문인데 게다가 구형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요격이 되었고 이는 한국도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어트입니다.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구형 모델로도 요격이 쉽게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 나왔으며 이러다 보니 한국에 보유 중인 패트리어트는 신형이 아닌 구형인데도 우크라이나에서 지원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우크라 외교부는 이는 북한과도 관련이 있다며 특히 북한이 계속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한다. 그것을 고려하면 한국으로서 최선의 전략적 안보 이익은 우크라이나를 돕는 데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도우니 한국이 우크라를 도와야 안보의 이익이라는 논리를 들고 나온 것이죠. 또한 1950년대 한국의 동맹이 같은 논리를 따랐더라면 한국은 공산주의자들에게 패배하고 지금 존재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소 황당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1950년대 당시 우크라이나는 소비에트 연방으로 북한을 지원한 세력이었다는 점입니다. 남한과는 정반대에 있던 우크라이나이가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에 있는 구형 패트리어트를 콕 집어 언급한 것은 무슨 이유며 어떠한 이유 가운데 출발했는지 궁금하며 여기에 한국에선 폭탄 발언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앞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에 무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한국 국방부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보도되었고 이 문제가 일단락된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만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기밀 리스트까지 내밀어 한국 관계자들도 크게 놀랐다고 하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가 왜 한국의 목소리를 내는지와 일본, 미국 등의 행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크라전에 누군가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유럽이 아닌 이상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인데요. 또한 러시아는 수차례 서방이 무기를 대여하면 그 국가에 핵폭격을 가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현재 우크라이나에 핵무기가 투입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저렇게 말을 하면 진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번 우크라 전쟁도 설마 쳐들어오겠어 하면서 유럽 등은 관련 사안을 그대로 방관하고 있었고 미국만 유일하게 러시아 침공을 예상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조차 그 말을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푸틴의 색채는 핵무기를 입에 올린 이상 이 역시 등장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말만 요란하고 실제 무리한 상황에서는 얌체같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제 미국을 비롯해 우크라 국방부에서도 러시아를 몰아치면 핵무기가 등장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가지 뜻밖의 상황이 생기는데 유럽과 미국 등에서 한국을 비롯한 다양한 동맹국가에 무기를 요구하는 정황이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매우 구체적으로 흐르는데요. 우선 우크라이나는 일본 측의 무기를 한국보다 훨씬 먼저 다양하게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나선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실제 난민 수용을 비롯해 자위대 의료진 파견, 우크라이나에 3억 달러 자금 지원을 발표했으며 미국이 앞장서는 만큼 일본도 이에 동조하면서도 국민들, 여론도 매우 우크라이나에 호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즉각 일본에 동원 가능한 전략자산의 즉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크라이나 부총리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담요가 아니라 미사일이라고 언급했기도 했으며 일본이 발벗고 나서는 모습이 나오면서 전 세계 군사강국 5위권이라는 일본의 참여를 요구한 것이죠. 하지만 현재 일본은 함정과 순항미사일, 전투기 등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과는 무기 운용이 전혀 다릅니다. 한국은 육군이 대거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지만 일본은 즉시 공급 자원이 아닙니다. 일본의 F-35가 한국보다 많다 하지만 이런 초고가의 장비를 쉽게 우크라에 내줄 수는 없는 게 당연합니다. 또한 이런 게임 체인저에 해당하는 장비를 내주면 러시아가 즉각 공격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평화헌법으로 애초에 군사적 지원을 못한다고도 의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이런 정황보다 막상 일본이 제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국면도 보게 되는데 애초에 우크라 난민을 받겠다던 일본 정부는 난민이 아닌 피난민 신분으로 임시 처리를 했으며 인원도 수만 명대 수준이 아니라 겨우 400여 명만 데려오고 1년 뒤엔 다시 우크라로 복귀 수순입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우크라이나는 동북아에서는 한국만 제대로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우선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회 연설 때 한국에 다양한 훌륭한 무기가 있다며 이를 지원 요청했으며 특히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한 신궁, 현궁 등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하지만 한국은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이를 거절했으며 국방부는 인도적인 전략물자 외에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군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구체적 리스트까지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신궁과 현궁 등 미디어를 통해 알려졌거나 UAE에 4조 원을 수출한 물품 외에도 또 있는 것으로 약 100토부터 200가지의 구체적 리스트를 제시한 데다가 문제는 여기에 T-80U 탱크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T-80U 같은 경우에는 그냥 러시아 탱크 자체를 들여온 것으로 불금 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관계자들은 T-80U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일체 공개가 되지 않은 무기 리스트 중 하나였다고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이 리스트를 입수한 경로가 미국일 가능성도 있다고 의심을 던졌습니다. 한국의 기밀 리스트를 알고 있는 것은 전작권이 있는 미국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온 것이죠. 게다가 문제는 우크라이나 대사가 이제 한국의 방산업체 LIG넥스원에 직접 방문하겠다고 나서기도 한 겁니다. LIG넥스원에서는 해외사업부문장이 응대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지만 결국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LIG넥스원은 천궁 등 러시아의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는 중거리 방어 시스템을 갖는데 우크라 대사가 방문해 이런 미사일을 직접 보고 지원을 요청하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무기 수출이나 지원은 민간업체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정부 주도로 이루어짐에도 현재 정세가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 한국의 전략자원을 파악해 대사가 발로 뛴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크라이나조차 한국의 무기체계를 순식간에 판단해 지원을 요청하는 국면인 것인데 현 시점에 한국에 던져주는 의미가 매우 크다는 것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러시아와의 다양한 관계 때문에 러시아가 얽힌 전쟁의 반대편에 서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번엔 그 상대가 우크라이나였으니 한국은 여러 적당한 명분으로 지원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만약 러시아 상대가 6월 25일
참전국이나 미국에 가장 가까운 영연방이라면 매우 골치 아파지는 것입니다. 만약 영연방 국가가 공격을 받는다면 한국은 더욱 거센 군사참전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려되는 대만 침공을 비롯하여 유럽 문제도 한국군이 움직일 타이밍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입니다. 심지어 일본조차 중국이 센카쿠 침공 시에 퀴드 플러스에 한국을 가입시켜 한국 60만 병력을 동원하고 했습니다. 또한 유럽을 위시한 강대국들이 이제 군사위 없이 한국을 적극 꼽고 있다는 것도 부담입니다. 실제 나토에서는 한국에 대놓고 본격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을 바란다는 의향을 드러내고 있는 중이죠. 한국은 자신의 국가를 방어하기만도 벅찬 상황에 다들 국방력을 키우지 않고 평안하게 있다가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한국의 으름장을 놓는 등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남들에게 군사적 원조를 하려고 국방력을 키운 게 아니고 여전히 휴전국가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휴전국인 한국이 6월 25일 참전국 등 비슷한 문제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숙제도 생겼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각자 도생하는 국면으로 가는 만큼 한국도 더욱 자주 국방이 강조되는 국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까지 동맹국이라 불리우던 주변 국가에 깜짝 놀랄 행보를 보이는데 최근 IRA 법안은 물론이고 달러, 무제한 스와프라는 일본의 벌인 행동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입장에서는 최근 미국 공급망 재편성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푸대접을 지속하고 있는 게 과연 앞으로 한국과 달러, 스와프를 할지가 매우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일본에 취한 미국의 조치를 살펴보면 한국에 대한 태도도 알 수 있다고 하며 뜻밖의 미국은 전혀 다른 국면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벌어지는 최근의 일련의 사태와 일본은 무슨 날벼락 상황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이 전형적으로 자신들의 위기를 동맹국에 팔아넘기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IRA 법안까지 더해져 이 3중으로 가장 피해를 겪는 국가임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미국이 자신들의 위기를 동맹국은 물론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는 것이 고금리인데요.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강달러를 만들어 전 세계 대부분 국가의 통화를 폭락시키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이런 적이 과거 금융위기를 비롯해 수차례 있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전 금융위기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이는 그만큼 미국이 팬데믹과 공급망 위기로 역사상 달러를 가장 많이 풀어버렸기 때문으로 미 정부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위기를 전 세계로 수출하는 국면에 다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달러를 올려서 글로벌에 값싸진 수입품을 미국으로 들여오면 물가가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 물가 상승률이 8%로 자이언트 스템 등 아무리 금리를 올려봤자 잡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파월 의장이 등장해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며 연일 강경한 발언을 했고 환율은 더 치솟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맥락 가운데 미국은 한국의 한계도 아닌 두 가지의 고통을 동시에 떠넘겼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은 일단 한국을 경제 위기 타파를 위해서 한국의 대기업을 불러들인 것인데요. 한국 산업 중추에 해당하는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를 비롯해 현대차를 미국에 직접 들여앉았습니다. 비싼 인건비와 인프라 등 제조업 환경이 좋지 않은 미국의 기업을 확장하는 것은 고민되는 일입니다만 미국 시장은 크기도 크며 여기에 동맹이라는 이유도 있고 일부는 미국이 핵심 기술을 가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대놓고 막아버리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업이 돌아가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실상 반 정도는 강제로 미국에 들어간 상황이라는 의견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물론 미국에서 막대한 세제 혜택을 준 건 사실인데 자동차 분야는 또 IRA로 뒤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적어도 미국에서는 한국의 전기차들은 오히려 경쟁력을 잃게 되고 미국 브랜드가 일어서게 되었고 반도체의 경우도 인텔과 마이크론 위주의 정책이 편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도 나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IRA의 법안은 명백히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한국의 막대한 이윤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거론된 환율 문제인데 미국의 환율이 급상승하게 되면서 한국 물가가 치솟습니다. 석유를 비롯한 많은 원자재 그리고 무역에 이르기까지 달러가 사용되기 때문에 한국이 입는 피해는 막대합니다. 따라서 한국 입장에서는 IRA로 일단 한국 초대형 기업들이 당하고 강달러까지 가세한 국면인 것입니다. 결국 한국은 이러한 억울함을 미국에 적극 제기하며 IRA 법안 개정 요구를 지속하고 있으며 여기에 달러 스와프를 요청했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
이론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러 스와프 종료 당시에도 한국은 연장하거나 지속되길 원했지만 전혀 들어주지 않고 있는데요. 급한 대로 당국은 국민연금 달러 스와프와 미국 측의 달러 스와프에 관한 강력 요청을 하는 등 전방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더 심각한 상황을 만들 것을 우려하는데요. 바로 미국이 지난주 일본에 취한 자세에서 매우 심각한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일본 당국은 미국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선 일본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에 대해서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수십 년간 외환시장에 엔을 투입해서 달러를 안정화시키는 모습은 거의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유일하게 98년 IMF 위기로 인해서 한국은 물론 아시아 전체가 흔들리던 상황에만 개입했던 것이죠. 그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엔화를 안정화시켰으며 그것을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최근 엔화는 급기야 140엔대가 넘어가며 일본 정부에 매우 큰 고민을 안겨줬는데요. 특히 기시다 내각은 인플레이션으로 지지율 하락 요소가 2중 3중고로 더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 이슈로 지지율이 29%대로 이 정도면 총리 교체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만 여기에 달러가 더 치솟으며 소비자 물가가 오르면 국민들이 완전 등을 돌려 사임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기시다 총리는 극단적인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바로 해외여행객을 받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기시다 내각은 당분간은 국경을 닫고 해외여행 모객을 최대한 지연할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시다 집권 초기에 국경을 급히 폐쇄해 코로나를 안정시켰다며 지지율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서서히 개방하더라도 일본만큼은 문을 걸어 잠그고 단체 여행객만 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강달러와 더불어 무역까지 부진하자 이제는 직접 달러 수여를 하기 위해 여행을 오픈한 것입니다. 또한 여행으로 인해 큰 효과가 있을 걸로 봤는데 한국에서 매우 큰 수요가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과거 일본 여행객의 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던 한국인이 찾아오면 지방 경제까지도 회복이 되고 중국도 제로 코로나가 끝난다면 여행을 통해서 달러 수지를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여전히 일본 여행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 나왔지만 예약률은 높게 나왔는데 여행업계에서는 최근 일본 여행 예약률이 약 20배가량 치솟았다고 전합니다. 실제 일본 여행을 원하는 이들은 강달러로 인해서 갈 만한 곳이 없으나 일본은 엔화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이 일본에 갈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한다며 2년간 못 간 여행을 준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많은 이들이 코로나로 우려하고 있고 일본 여행 호불호도 갈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일본 여행이 회복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는 국면인 것이죠. 따라서 일본 정부는 여행카드는 물론 외환시장에 엔화를 투입해 개입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미국 태도에 충격을 받았는데요. 일단 이것은 지난주 일본 엔화 환율 사태를 말합니다.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치솟는 달러 엔화 환을 방어를 위해서 24년 만에 환을 개입을 했습니다. 일본은 불과 몇 개월 전에 120엔에 돌입했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주 일본 엔화는 달러당 145엔까지 폭락하면서 이제 한계점에 다다른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겨울 가스 가격은 역사상 최고로 치솟아 전기 요금이 최고치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달러까지 올라갔고 러시아 사태는 더 악화되니 일본 정부는 사면 초가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엔화를 퍼붓기로 한 것이지만 여기서 미국이 제동을 걸어버린 것입니다. 일본은 외화보유고가 약 1조 3천억 달러가 장접되어 있어 전 세계 최고 수준에 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중에 거의 대부분은 미국 채권인데 관계자들에 따르면 약 80% 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팔아서 달러로 외환방어로 활용하든가 달러 스와프 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 재무부는 일본의 요청에 대답을 안 하고 외환 개입의 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본은 항상 한국에 우린 미국과 무제한 달러 스와프라며 자랑해온 국가이기도 했는데요. 자신들은 한국처럼 외환위기가 안 온다는 것이었는데 미국에서 이를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말로는 달러 무제한 스와프에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 중 하나라고 하지만 작동을 안 한 것이죠. 일본 정부는 미 재무부의 일주일 내내 거듭된 요청 끝에 간신히 허가를 받아 달러를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겨우 5엔을 내린 수준인데 JP모건에 따르면 쓸모없는 외환 개입이었다고 전합니다. 수조엔을 태웠지만 다시 달러는 수직 상승할 것이고 160점, 180엔까지 더 폭락한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일본과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어
자칫 한국도 1,500원 이상 가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인데요. 실제 금주 시작되자마자 다시 엔화는 치솟고 있고 아시아 통화는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무제한 스와프라는 일본조차 미국의 달러 한 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게 허탈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은 미국 정부는 자국의 이의에 반하는 행동은 매우 껄끄러워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를 역행하려고 하니 재무부는 미국 채권을 들고 오더라도 허락을 안 해버린 것입니다. 미국 IRA 법도 똑같이 바로 그러한 맥락으로 미국의 위험을 다른 나라로 해칭하겠다는 발상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번 인플레이션은 연말이 아도 과연 제대로 잡힐지나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자이언트 스템을 몇 번이나 했지만 미국 물가가 겨우 8.6%에서 0.5% 내외에 떨어진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미국도 과연 언제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 맨해튼의 일부 지역 렌트 비용이 치솟아 익 30%의 거주자가 집을 비워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오히려 바이든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기에 양날의 검이 된 셈인 것입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행보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북미 지역에서 미국 직접 투자보다는 멕시코나 캐나다 등을 활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며 유럽과 남미 등에도 투자처를 다변화하면서 미국 중심 시장 위험을 분산시키고 있는 것이고 또한 미국에 진행 중인 현대차 조지아 공장에서도 투자액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도 예측되고 있습니다. 보조금도 제대로 못 받을 바에야 차라리 장기적인 관점에서 멕시코 공장을 확대하는 게 더 낫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미 바이든 정부는 위기를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 확대시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늘 대처를 잘해왔듯이 다른 나라보다는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하며 넘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